캐트린 댄스는 누구보다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잘 알았다. 그녀는 저널리스트로, 배심원 컨설턴트로, 그리고 법집행관으로 치안판사의 사무실과 법정을 채집 드나들듯 했다. 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피해자의 가족 입장이 된 적은 없었다. 댄스는 병원을 나선 다른 아이들을 마틴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는 여동생 베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치,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어. 뭔데? 무슨 일이야? 늘 방정맞은 동생의 음성에서 모처럼 진지함이 묻어났다. 천사같이 곱실한 머리를 가진 베치는 다양한 꽃을 시험하는 나비처럼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녔다. 댄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베치가 말했다. 지금 구금대 되셔. 휴대폰은 그들이 압수했을 거야. 곧 보석 심리가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올라갈게. 나중에 오는 게 나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언니 얼마나 심각한 거야? 댄스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선교사를 시켰던 하퍼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다. 마침내 댄스가 대답했다.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아. 통화를 마친 다음 댄스는 곧장 병원의 치안판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른 체형의 백발인 스튜어트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다. 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디가 구치소에 구금된 지 1시간이 지났다. 댄스가 체포한 수많은 범인들이 구금됐던 바로 그곳에. 댄스는 누구보다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소지품 압수, 영장 확인, 정보 입력. 그런 다음에는 체포된 다음 피의자들과 함께 감방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순서가 되면 이곳 치안판사의 인간미 없고 냉랭한 방에 들어와 보석 심리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곳은 댄스와 아버지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몰려와 북적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젊은 라틴계 남자였다. 평상복을 걸친 이들도 있었고 빨간 몬터레이 카운티 점프수트 차림의 피의자도 몇몇 보였다. 그들이 몸에 새긴 갱단 문시 중에는 댄스의 눈에 익은 게 여러 있었다. 뚱한 모습의 백인 피의자 몇몇은 라틴계들보다 꾀재재한 모습이었다. 치아와 머리 상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침내 댄스의 어머니가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다. 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쳐다보는 댄스의 가슴은 찢어졌다. 이디는 점프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머리는 평소와 달리 산발이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목걸이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소지품과 함께 압수됐을 것이다. 물론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도 깨놓은 상태였다. 이디 댄스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성대는 변호사들 중에는 의뢰인보다 단정치 못한 이들이 몇 명 있었다. 오직 이디 댄스의 변호사만이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조디 시디는 중부 해안 지역에서만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많은 회색 머리에 사다리꼴 체형, 넓은 어깨, 그리고 올드맨 리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저음을 가지고 있었다. 댄스는 차에서 시디와 짧게 통화를 하고 나서 곧바로 마이클 오닐에게 연락했다. 오닐은 댄스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몬터레이 카운티 검사 알론조 샌도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도 방금 들었어요, 캐트린. 샌도벌도 못마땅한 듯 말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도 MCSO를 통해 후안 밀라의 죽음을 조사해 왔지만 하퍼가 그 일로 왔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더군다나 공개 체포라니.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내게 기소를 요구했다면 당신을 통해 조용히 처리했을 거예요. 댄스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와 샌디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수많은 범인을 체포했다. 상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안해요, 캐터린. 몬터레이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젠 하퍼와 세크라멘토의 손에 달린 문제가 됐어요. 댄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니의 보석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리 날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치안판사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었다.
리버사이드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된 후에야 비로소 치안판사 앞에 설 수 있다. 게다가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치안판사가 보석심리 요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 따라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복도로 통하는 문은 열렸다 닫히기를 쉴 새 없이 반복했다. 댄스는 목에 기자 신분증을 걸고 다니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음을 깨달았다. 카메라는 반입금지였지만 수첩에 기록하는 건 아무 문제 없었다. 서기가 큰 소리로 불렀다. 이디스 바바라 댄스. 침울한 표정의 이디가 일어났다.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졌고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쉬디는 그녀를 뒤따랐고 유치장 간부가 두 사람을 이끌었다. 지금의 절차는 오로지 보석에만 초점이 맞춰질 터였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퍼는 이디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댄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검사의 가시돋친 말에 그녀의 아버지는 바짝 긴장했다. 검사는 이디가 잭 캐브키언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이며 보석으로 풀려나면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캐나다로 도망칠 거라고 주장했다. 아내에 대한 검사의 악담에 스튜어트가 움찔했다. 괜찮아요, 아빠. 검사들은 원래 다 저래요. 그의 딸이 속삭였다. 사실 댄스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조지 쉬디도 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변론했다. 특히 이디에게 전과가 없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트린 댄스와 안면이 있는 라틴계 치안판사는 예상대로 이 상황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댄스는 치안판사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그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았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댄스와는 친분 때문에 판사는 무척 곤란해하고 있었다. 큰 도시에서 온 하퍼 그리고 몰려든 기자들도 판사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을 터였다.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댄스는 법 집행관의 입장이 돼서 후안빌라 형사의 죽음을 되짚어 보았다. 사실과 사실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후안빌라가 숨질 당시 어머니에게 당시 병원에서 누구를 보았었나? 범행 수법은 정확히 무엇이었나? 당시 어머니는 어디 있었나? 댄스가 고개를 들자 이디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댄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디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이디의 시선은 쉬디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치안판사는 타협을 이끌어냈다. 보석금은 50만 달러로 책정됐다. 살인 혐의치고는 이례적인 액수였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도 할 수 없었다. 이디와 스튜어트는 부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다. 해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멜에 있으니 최소한 200만 달러 이상은 호가할 게 분명했다. 필요하다면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퍼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굳은 표정에 경직된 자세였지만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댄스는 그의 몸짓을 읽어보았다. 타격이 조금 있었지만 스트레스 반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퍼는 로스앤젤레스의 킬러 제이도를 연상시켰다. 제이도의 신문을 맡았던 댄스는 그의 거짓말을 쉽게 짚어낼 수 없었다. 투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스트레스 반응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로버트 하트처럼. 이디는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스튜어트는 보석 진행을 위해 서기를 따라갔다. 하퍼는 재킷에 단추를 채우고 문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댄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퍼는 냉랭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냥 몬터레이 카운티가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왜 이 문제를 떠맡게 된 거죠? 대체 이유가 뭡니까? 댄스는 기자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하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 어머니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하퍼는 밖으로 나가 법원 청사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중간쯤에 멈춰서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들에게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10분 후 조지 시드와 스튜어트 댄스가 돌아왔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잘 됐어요? 그래. 그가 허허로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언제쯤이면 나오실 수 있죠? 스튜어트가 쉬디를 돌아보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튜어트는 변호사와 악수했다. 댄스도 고개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쉬디는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쉬디가 떠나자 댄스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들이 집에서 뭘 가져갔죠? 글쎄다. 옆집 이웃 얘기를 들어보니 차고를 중점적으로 수색했다고 하더라. 일단 여기부터 나가자. 여기서 1분도 더 머물고 싶지가 않아. 부녀는 복도로 나갔다. 댄스를 발견한 기자 몇 명이 다가왔다. 댄스 요원님, 어머니께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신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여성 기자가 물었다. 얄미운 질문이었다. 댄스는 빈정거리며 한마디 쏴주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가 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무심코 뱉은 말들이 당일 6시 뉴스나 내일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댄스는 미소를 지었다.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지금껏 생명을 구하는 일만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살인이라니요. 어머니가 제 케보키언과 안락사를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댄스는 모르는 일이었다. 댄스는 언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지 궁금했다. 그건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세요. 어머니는 법을 바꾸자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셨을 뿐이지 법을 어기진 않으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닐이었다. 마이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오닐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 정말 다행이군. 댄스는 그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전화했음을 깨달았다. 무슨 일 있어요, 마이클? 또 다른 십자가를 발견했어. 진짜 기념비인가요? 아니면 범행 예고 날짜가 적힌 건가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어. 첫 번째 십자가와 똑같고 나뭇가지와 꽃잎 절사. 댄스는 절망의 눈을 꼭 감았다. 안 돼. 오닐이 말했다. 목격자가 있어. 트래비스가 그걸 놓고 가는 걸 봤대. 트래비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봤거나 은신처에 대해 알려줄 뭔가를 봤을 수도 있겠지. 자네가 인터뷰를 맡아줄 수 있겠어? 댄스는 잠시 머뭇거렸다. 10분 안에 갈게요. 오닐은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댄스가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빠,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요. 죄송해요. 스튜어트가 멍한 얼굴을 딸 쪽으로 돌렸다. 무슨 일인데? 또 다른 십자가가 발견됐대요. 그 아이가 또 다른 표적을 찾은 모양이에요. 범행을 오늘로 예고했다네요. 다행히 이번엔 목격자가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요. 그래, 빨리 가봐라. 하지만 스튜어트의 음성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는 아내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할 수만 있다면 든든한 딸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댄스는 머릿속에서 테미 포스터의 이미지를 지워낼 수 없었다. 물이 차오르는 트렁크 안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소녀의 모습을. 숱 많은 눈썹 아래에서 번뜩 있는 트래비스 브리검의 차가운 눈빛도 계속 떠올랐다. 그런 섬뜩한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던 소녀는 스스로를 칼이나 검으로 무장한 게임 속 캐릭터로 여기는 듯했다. 현실로 튀어나와 아버지를 죽여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캐릭터. 그녀는 당장 출발해야 했다. 죄송해요. 댄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다. 댄스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를 들여다보니 유치장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이디는 멀어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디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댄스의 발이 브레이크로 슬그머니 이동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을 바꿔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라디에이터 그릴 전멸등도 켰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다. 아니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댄스는 생각했다. 엄마는 절대 이해 못하실 거라고요.